전 세계 어딜 가나 만날 수 있는 삭힌 음식. 저마다 재료도 요리법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삭힌 음식은 반드시 특유의 지독한 냄새를 풍긴다는 점입니다. 이 냄새 때문에 썩은 음식 취급을 받기도 하는데요. 삭힘은 부패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这个实际上腐烂食物还有发酵食物，它实际上是相通的。实际上，发酵食品也是腐烂食物的一种反应。 사실 삭힘과 부패는 원리가 같습니다. 둘 다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어떤 음식은 삭혀진 건지 썩은 건지 구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악취를 뿜어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삭힘과 부패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只不过就是说，发酵食品它的一个微生物是可能它的一个分解或者它的一个代谢活动产生的一些代谢物质，那么对我们的人体有益，是我们人体喜欢的一个东西。 몸에 이로운 성분이 만들어지면 삭힌 음식이, 해로운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면 썩은 음식이 된다는 사실. 인류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삭는 것을 발효로, 썩는 것을 부패라 부르며 구분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패와 발효, 그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국 남부에 위치한 광동성. 세월을 품은 웅장한 자연 속에서 전통과 문화를 간직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쏘가리 양식이 활발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민물고기의 제왕이라 불리는 팔뚝만한 크기의 쏘가리가 가득한데요. 광동성에서 쏘가리 양식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位于这个习性嘛，它就是喜欢天气热啊，天气热的地方就是生长的比较快。广东这边就是天气比较热吧，比较温暖嘛。内陆那个北方天气冷吧，它长得慢，所以说在广东这边就是说养殖的成本跟那个就比较有优势，就是长得比较快。 따뜻한 기후 덕분에 쏘가리의 성장 속도가 빨라 1년에 2번이나 양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덕분에 광동성은 중국 쏘가리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广东的桂鱼是现在是全国各地都在发货，然后呢，这个30%流通到活鱼啊，直接 拉到那个安徽呀、做臭鳜鱼，就是说30%臭鳜鱼的厂家有这个需求量，现在逐年还在增加。 광동성의 양식 쏘가리가 향하는 곳. 바로 중국 남동부에 위치한 안후이성입니다. 중국 최고의 명산이라 불리는 황산을 품고 있는 곳이죠.
봄이 되면 이곳의 절경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요. 만발한 유채꽃 덕분에 온 마을이 노란 카펫을 깔아놓은 듯합니다. 금빛 찬란한 유채꽃과 흰색 벽에 검은색 기와를 올린 가옥들, 그 주변을 유유히 흐르는 신안강,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이곳에서 어부들은 대대로 저녁 밥상에 올릴 쏘가리를 기대하며 소박한 고기잡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획량이 줄어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광동성의 양식 쏘가리를 들여오고 있죠. 먹는 방식만큼은 여전합니다. 삭혀서 먹고 있는데요. 삭힌 쏘가리는 이곳만의 오랜 음식 문화입니다. 200多年前，新安江流域的渔民把捕捞上来的各种鱼类销往徽州的各个山区。由于天气炎热的缘故，各种鱼类都变质腐败。后来渔民尝试着用盐来保鲜，在用盐保鲜的这些鱼当中，唯独只有桂鱼产生了一种丝绸非洲的味道。 염장한 생선 중에서 유일하게 썩지 않고 삭혀져 오묘한 맛을 냈던 쏘가리.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쏘가리를 더 맛있게 삭히는 법을 연구했고 소금에 각종 향신료를 더하는 삭힘의 비법까지 나왔습니다. 황산에서도 삭힌 쏘가리가 특히 유명한 곳은 후이저우입니다. 광동성 동부의 관문 역할을 해 상업이 번창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후이저우. 이곳은 음식도 유명합니다. 후이저우 요리는 중국 8대 요리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전통 요리가 삭힌 쏘가리입니다. 남송 때부터 먹기 시작해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삭힌 쏘가리. 대체 어떻게 요리해서 먹고 있을까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요리법은 삭힌 쏘가리에 칼집을 내고 유채 기름에 튀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쏘가리가 살짝 익었을 때 마늘과 각종 양념을 넣고 찌듯이 푹 익혀줍니다. 이렇게 요리를 하면 쏘가리의 썩은 냄새는 줄어들고 독특한 풍미가 더해져 한 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다는 일품 요리. 썩은 쏘가리라는 뜻을 가진臭鳜鱼가 완성됩니다. 发酵过后的桂鱼。 闻着臭，吃着香。没有尝过臭鳜鱼的人，被它的臭味，很多人不敢下筷子。尝过这道菜的很多朋友，被它的独特的鲜香味所吸引，直到后来的追捧热衷。 삭힌 쏘가리 맛에 푹 빠지게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쏘가리는 삭혀지면 단백질이 분해된 후 당분과 합쳐져 아미노산을 만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독한 냄새를 풍기게 되지만 동시에 시큼하면서도 달큰한 맛도 얻게 됩니다.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하고 소화까지 잘 되는 음식. 삭힌 쏘가리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这臭鳜鱼味道非常好吃，它经过腌之后啊，它这个肉质非常紧凑，然后味道就是说口感特别的那个鲜嫩，就吃起来就是说反正非常的好吃。然后它加上这个汤的味道，就是说把这个肉放在汤里面沾一下，它这个更显出这个臭鳜鱼的它这个鲜嫩以及这个味道的这个有一点点微辣，那种感觉是最好的。
부패와 발효의 경계를 더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한국으로 갑니다. 예로부터 흑산도 하면 홍어, 홍어 하면 흑산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홍어로 유명한 곳입니다. 조업을 마친 홍어배가 들어오는 새벽, 조용했던 위판장은 홍어 경매로 시끌벅적합니다. 모든 홍어에는 흑산도 바다에서 잡았다는 원산지와 생산자가 적힌 바코드가 달려 있는데요. 이게 있어야 흑산도 홍어로 인정받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중매인들의 손짓이 바빠집니다.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치열한 눈치 작전 끝에 도매가를 정하는데요. 늘 수량이 부족해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흑산도 홍어. 8kg짜리 한 마리가 50만 원을 훌쩍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귀한 생선이죠. 흑산도 하면 그래도 흑산 홍어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맛도 다르고 그 흑산에 홍어가 서식하기 참 좋은 그 여건이 있어가지고 홍어들이 가장 산란식이라든가 가장 맛이 풍부할 때 그때 흑산으로 많이 들어오죠. 홍어가 흑산 근액. 이렇게 귀하고 비싼 홍어를 왜 삭혀서 먹는 걸까요? 사실 흑산도 사람들은 싱싱한 홍어를 즐겨 먹습니다. 홍어를 사오면 바로 부위별로 해체하는 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귀한 생선이라 버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코예요, 일코. 홍어는 일코. 사람들은 그냥 일코라고 해요. 일코라고, 일코가 제일 맛있다 그래요. 홍어는 코 부분을 첫 번째로 치고 두 번째는 애라고 불리는 간, 세 번째는 날개입니다. 특히 홍어 날개는 씹히는 맛이 일품이죠. 싱싱한 것은 이 뼈가 또 오들오들하면서도 단맛이 이렇게 나요. 갓 잡은 홍어를 해체해 회로 즐겨 먹는 흑산도 사람들. 그렇다면 누가 언제부터 홍어를 삭혀 먹었던 걸까요? 옛날에는 이제 여 흑산도에서 그 돛담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가 목포까지 가면은 우리가 영산포라고 있잖아요. 영산포까지 가면은 가는 도중에 이제 가마니에다 담아갖고 가면은 가는 동안에 삭혀졌어요. 흑산도 앞에는 영산도라는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요. 고려 말 왜구의 약탈이 빈번해지자 나라에서는 흑산도와 영산도 주민들을 육지로 이주시키는 공도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때 섬을 나온 주민들이 물길을 따라 올라오다 정착한 곳이 지금의 나주 영산포입니다. 낯선 땅으로 떠밀려온 주민들은 고향의 맛이 그리워 흑산도까지 가서 생선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게 걸리는 뱃길을 따라 영산포에 돌아오면 잡은 생선은 썩어서 버리게 됐는데요. 홍어는 달랐다고 합니다. 썩은 냄새가 났지만 먹어도 탈이 없었던 거죠. 바로 삭힌 홍어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산포 사람들은 홍어를 더 잘 삭힐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그 비법은 대대로 전수됐습니다. 영산포에서 삭힌 홍어 명인으로 유명한 김재순 할머니. 할머니의 비법은 홍어를 지프로 덮어 항아리에서 삭히는 겁니다. 이렇게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달을 삭히는데요. 오래 삭힐수록 냄새는 지독해집니다. 우리 친정언니가 식당을 해는 게 여기 영산포 배 들어오면 그 배에서 사갖고 오셔갖고 항아리에다가 아까치게 이제 그렇게 넣더라고. 그래서 언니한테 배웠어요, 집는 것을.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그걸 알았어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썰어서 술안주로 팔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나도 배고프면 가서 잘라 먹고 또 언니가 썰어주면 그렇게 맛있어요, 이것이. 삭힌 홍어 맛에 빠져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은
이제 며느리에게 전수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모든 게 서툰 며느리.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때는 이제 홍어를 어떻게 삭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다 이거를 봐도 똑같은 홍어고 이거를 봐도 똑같은 홍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차츰차츰 이제 알아가니까 아, 이 정도 되면 홍어가 익는구나 하고 이제 느꼈죠. 홍어 손질이 끝나고 찾아온 점심시간. 식탁 위에는 삭힌 홍어가 빠질 수 없습니다. 연분홍빛 고운 색깔과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홍어회.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홍어찜. 빨갛게 양념으로 버무린 홍어무침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습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큼큼하게 올라오고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맛을 모두가 즐기는데 딱 한 사람, 며느리 환희 씨에겐 적응하기 힘든 맛입니다. 네, 못 먹어요. 아니, 저는 냄새는 잘 맡거든요. 근데 약간의 약간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화장실 냄새가 나니까, 암모니아 냄새가 나니까. 많이 이렇게 아르르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턱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르르야 코가 빵 뚫려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좋아요. 이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홍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 냄새는 부패를 막는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홍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 10배나 많은 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요소는 발효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로 변합니다. 이 암모니아가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대신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거죠. 그 때문에 홍어는 오래 두어도 썩지 않고 삭힘의 맛을 갖게 된 겁니다. 홍어와 발효 과정이 비슷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태초의 자연을 간직한 나라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서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벼르나르회픈. 이곳에 상어 박물관이 있는데요. 상어 가공 공장을 박물관으로 만든 탓에 아담하고 소박하지만 관광객들에게는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로 유명합니다. 상어 가공을 3대째 해오고 있다는 박물관 주인이 아이슬란드의 전통 고기잡이를 설명해 주는데요. 주로 상어를 잡는 얘기입니다. Þetta bátur afa minns, þetta hákarlsveiðibátur afa minns. Hann veiddi hákarl og annan fisk í þessum bát. En það voru þá notaðir svona krókar eða svona önglar til þess að veiða hákarlinn. Og það keðjan sem var hér fyrir aftan, hún þurfti að vera allavega svona 3 metrar. Og það var notað selkjöt eða hrossakjöt á beitu á öngulinn. Og þetta gat þá verið á kannski 100-200 metra dýpi þegar það fóru að veiða hákarl. 내부 관람이 끝나면 박물관 뒤편에 자리한 창고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창고는 상어를 삭히는 곳인데요. 원래 그린란드 연안에서 잡히는 상어는 독성이 있어 기름만 취하고 고기는 먹지 않고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버린 상어 고기가 삭혀지고 건조되면서 독성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상어는 무조건 삭혀 먹는 음식이 됐습니다. Skötuna hægt að borða hvort sem henn hérna hrá, soðin, steikt eða hvernig sem En með hákarlinn, þetta í rauninni það eina sem að menn hafa fundið eða geta notað sem leið til þess að geta notað kjötið. Sko, það sem hann skeiður í þurrkunni, þá fær hann eins og brúnu skráp, þannig brúna skráp utan sig, en hann samt, við sjáum hér, með hennan fallega hvíta lit að innan. Og hérna hann bara tilbúin að borða hann.
하칼이라고 불리는 삭힌 상어 고기를 먹어보려면 2달간의 삭힘과 넉 달간의 건조라는 긴 기다림이 필요한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Good. 하지만 관건은 냄새.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거북한 냄새죠. Like urine. I think it smells like fish. No. And a bit like urine. But more like fish. How about the taste? I think it tastes like... It's a bit like cheese. Maybe Exactly. a bit like onion. I think it reminds me of durian. 삭힌 홍어 맛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은 제작진이 직접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생긴 거는 치즈 같이 생겼어요. 지금 살이 굉장히 하얗고. 일단 냄새는 홍어만큼 강하지 않은데 맛은 홍어랑 거의 비슷해요. 홍어에서 느껴지는 그 싸한 그 암모니아 향이 확 납니다. If it comes up in the nose, it's perfect. Very good. Yeah, very good. 매우 잘 익은 제가 상어를 먹었습니다 지금. 왜 하칼에서 삭힌 홍어와 비슷한 맛과 냄새가 나는 걸까요? 그건 상어도 홍어처럼 요산 성분이 있어 발효되면 암모니아를 내뿜기 때문입니다. 홍어처럼 요리법도 다양할까요? 하칼 요리를 맛보기 위해 식당을 찾았는데요. 별다른 요리 없이 삭힌 상어를 주사위 모양으로 깍둑 썰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식욕을 돋우는 전체 요리로 하칼을 먹기 때문이죠. 해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하칼. 하지만 모두가 즐기는 건 아닙니다.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아이슬란드에서도 호불호가 뚜렷한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Í mörg ár þá neytti ég konuna mín að borða hana út á bílastæði, ekki inn í húsi. Ok núna. Ef þú tekur svona, færð svona sneið, beint út í kjalli, það alveg langbest. Nei, hann bara ferskari og svona, ammoníaslyktin hún verður meiri hér. En hérna, já, allt öðruvísi matur. 여기는 다시 중국 안후이 성에 위치한 황산을 찾았는데요. 이곳엔 쏘가리 외에 유명한 삭힌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털두부인데요. 삭혀지면서 두부에 털이 자란다고 붙여진 이름 털두부. 털두부는 털이 주는 불편한 식감을 없애기 위해 생으로 먹지 않고 기름에 튀기듯이 부쳐내는데요. 바삭하게 부쳐지면 매콤한 양념을 얹어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毛豆腐只有在安徽的南部，今天的黄山市才有，因为它的生产的条件很苛刻，只有在这片特殊的地方，在这个特殊的地理环境和湿润的气候下面，才能长出毛茸茸的豆腐。 두부에 털이 보송보송 났다니 게다가 그 털은 곰팡이 실이라니 들으면 들을수록 기이합니다. 낯선 사람들에게는 다소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이 기묘한 두부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겨 먹습니다. 毛豆腐它外面是那种很脆很酥的感觉，当你咬开之后，滑嫩的豆质就已经漫出来了，就是你的整个舌腔里面都是它豆腐的嫩滑的味道，还有辣酱的鲜香味，就是使你的口腔非常的饱满，非常的有口感。 황산에서만 생산된다는 털두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털두부 공정은 일반 두부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이 지역에서 나는 황두와 광천수 샘물을 사용해 두부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두부와 만드는 법이 같습니다. 털두부 공정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반 두부가 독특한 모습의 털두부로 변신하려면 특수 발효실에 넣어둬야 합니다. 이때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죠. 只有在我们特殊的这个发酵车间里面，才能完成它的一种豆腐内部的转化，表面才能长出毛茸茸的豆腐，豆腐的内部它也完成了一种软软糯糯的味道。但是它的温度也不能高，我们在毛豆腐最恰当的发酵温度是20度，湿度是75%。 발효실에 넣어둔 두부는 3, 4일 정도 시간이 흐르면 놀라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마치 흰털이 몽글몽글 자라는 것 같은 이 모습은 두부가 발효되면서 표면에 아미노산 성분의 하얀색 곰팡이가 피는 것입니다. 털두부가 안우이성의 명물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곰팡이 씨를 배양하는 데 최적화된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那么再一个就是说你温度变了，然后气候变了，或者湿度变了，这个微生物的代谢活动都是不一样的。所以说，由于这些条件的一个变化，那么就带来了这个微生物在这个地区有可能它的代谢会旺盛一点，到另外一个地区有可能另外一种微生物，那么它可能活跃一点，所以说就带来了不同的一个发酵的食品。 음식을 썩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 오랜 세월 고군분투했던 사람들. 지난했던 그 노력과 경험 덕분에 우리는 부패와 발효의 경계를 구분짓고 매력적인 삭힘의 맛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소금. 삭힘을 논할 때 소금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죠. 발효에서는 최고 중요한 게 아무래도 소금이에요. 소금 염도하고 온도. 그다음에 이제 산소가 들어가야 발효가 잘 되니까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맞아야만이 맛있는 젓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소금 한 줌만 있으면 제 아무리 상하기 쉬운 생선일지라도 오래도록 썩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인류 최초의 삭힘 기술이라는 염장. 단순했던 염장에 다양한 비법이 더해지면서 삭힘은 더 풍성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금으로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삭힘 이야기. 짭조름한 맛의 세계가 펼쳐집니다.